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고 국민을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한국계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쾌거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합동 감식을 마무리한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리스 공장 화재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납기를 맞추려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면서 무리한 작업 끝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내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0년 뒤인 2021년 일본은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단연간 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분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알프스 등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뒤인 8월 24일 오염수 1차 방류가 시작됐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제 매번 측정을 하죠. 이 방류를 할 때도 대략 한 리터당 한 300베크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먹는 식수 기준, WHO 식수 기준 만보다는 훨씬 더 그 앞바다 바로 내는데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천 건이 넘는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4, 5차 방류 시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실시간 탐지됐습니다. 어떻게 이 방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외교나 또 규제기관 한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나 모니터링에 표시가 되는 수치를 확인하고 그런 결과까지도 이상이 없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244회 대면 서면 브리핑으로 검사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믿고 정부를 신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시찰단을 현지로 파견해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8차 방류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현장 사무소와 원전을 찾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반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 소비자와 상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김유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수산시장 내 일본산이라고 적힌 표기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방류 초반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수산업자들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처음에 방류됐을 때는 한 달은 타격이 컸고 그러고 메인 뉴스에서 뉴스 나올 때는 손님이 없었어요. 일본산이라 해가지고 뭐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1년 전 우려했던 방사능 공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TV에 많이 나왔을 때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은 먹어도 되지 않나. 일단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물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제 뜸하게 방송에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8,082톤입니다.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13%가량 늘었습니다. 정부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검사 건수를 1.5배 더 늘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 1만 6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는데 단 한 건의 이제 부적합 사례도 없었습니다. 유통 단계 등도 포함하면 방사능 검사 건수가 4만 9천여 건을 넘어서는데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도 더 이제 구축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검사를 이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함께 방사능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낡은 관행은 버리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파리올림픽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 등의 기록을 언급하며 올림픽 기간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양궁의 여자 단체전 그 올림픽 10연패는 아마 역사상 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11연패 하실 수 있죠? 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선수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또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훈련하고 새로운 종목에서도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수단과 지도자 전원에게 직접 제안해 제작한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메달에는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이 메시지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파리올림픽의 감동이 이제 패럴림픽으로 이어질 차례인데요. 닷새 뒤인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새 닷새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패럴림픽. 지난 12일 선수단 결단식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17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은 결전의 날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는 182개 국가에서 4,4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겨룰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과 양궁, 역도, 탁구와 휠체어 펜싱, 테니스 등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 남녀 주장으로는 탁구의 김영건과 사이클의 이도현이 맡고 개회식과 폐회식의 기수로 나서 태극기를 흔들 선수로는 카누의 최용범이 나섭니다. 우리 선수단의 이번 패럴림픽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20위 내에 안착하는 겁니다.
메달 사냥에 나선 선수들은 거듭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한 저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기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겁니다. 중국을 이기는 거고 중국을 이기면 메달 입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를 비롯해 은메달과 동메달 12개를 거머쥔 탁구 선수단은 직전 성적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20년 도쿄 패럴림픽이어서 2연패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 4월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한 사격 선수들도 승리의 영광을 파리에서도 이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보치아에서는 정호원 선수가 통산 3번째 금메달을 노리는 데 이어 태권도 패럴림픽 국가대표 1호 주정훈 선수가 금빛 발차기로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라며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최고 권위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전국 4,000곳에 달하는 일본 고교 야구팀 가운데 단 40여 팀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이렇게 일본 고교 야구 꿈의 무대로 꼽히는 고시엔 결승전에서 제1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결승전에서 간토다이치고를 연장전 끝에 2대1로 꺾었습니다. 고시엔에서는 경기 후 승리한 팀의 교가가 연주됩니다.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는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교토국제고는 1947년 제1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세운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입니다.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지리를 교육과정에 편성해 민족 정체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교토국제고는 이번 고시엔 우승으로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며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기적 같은 쾌거를 이뤘다며 제1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이번 교토국제고 승리를 계기로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 가까워지길 희망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SNS 메시지를 통해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 우승이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선수와 감독, 코치들의 땀과 열정에 더해 동포사회가 보여준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토국제고가 한일 양국 화합의 상징이자 우정의 가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배움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을 마무리한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인데요. 한편 객실이 60개가 넘는 이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강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39분 경기 부천시 9층짜리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은 2시간 40분 뒤인 어젯밤 10시 26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주로 불이 시작된 8층과 9층의 객실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경찰 12명, 소방인원 1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명 등 33명 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84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기 전 한 투스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2003년 준공돼 64개 객실이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납기를 맞추려고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면서 무리한 작업 끝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형 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2달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던 전지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0여 명을 공급받았고 충분한 교육도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지의 불량률은 급증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도 발생했습니다. 5월 16일부터는 전기 폭발이 징후가 될 수 있는 발열 전지가 발견됐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발열 전지를 모두 양품화하였습니다. 경찰은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에 맞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 발생을 대비한 대피 훈련은 물론 안전교육 또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최초 폭발 이후 대피가 가능했던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입구의 반대편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운영총괄 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리셀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복인원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종 전지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지도했다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과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위험성 평가 개편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네,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인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이 추위에 모기도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 이미 지났고요. 지금 8월 하순인데 아직도 이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지난달 21일 이후 33일째, 제주에선 3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1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3,019명으로 벌써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이 무더위가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것일 텐데요.
자, 김 기자, 이 다음 주 중후반쯤이면 폭염과 열대야가 좀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기 전층이 고온으로 덮인 상태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티베트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하하는 고온 건조한 공기, 또 대기 하층에 유입되는 고온의 남동풍이 더해져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그러다 다음 주 중후반에 폭염과 열대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반 대기 전층에서 기온 상승을 유도하는 형태로 기압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기 하층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달 초반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태풍 9호 이 종달에 이어서 이번에는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새벽이죠.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일본 오사카 남남서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산산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동풍기류가 수렴하면서 오는 25일과 26일에 제주도에, 26일 오후에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발달 정도와 진로 등에 따라서 강수 시점이나 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음 달, 즉 9월 초반까지는 이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온열 질환 예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외출 시엔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더운 시간대엔 활동 자제하시고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육계 수건 사업인 유보통합이 다음 달 본격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름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보육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범 운영됩니다. 전국 152곳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할 예정인데 유보통합 기관에 대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유아 학교라는 명칭이 임시로 사용 중인 가운데 정부가 명칭 확정을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을 통합하는 명칭인 만큼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해서입니다.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 교육 돌봄 체계를 구현한다라는 커다란 전제 아래 어떠한 명칭이 보다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명칭 변경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명칭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명칭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에 대한 미래 교육과 보육의 관점을 보여주고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명칭에 학교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안됐습니다. 학교라는 실질적 위상과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학교라는 일원화된 체계에서 재정이 안정되게 투입될 때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서 좀 더 재정을 안정되게 교육부 안에서 투입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밖에도 통합기관이 교육과 보육 기능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영유아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과
학문적으로 유아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일컫는 만큼 유아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공청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통합 명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만간 통합 명칭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셋째 주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6,890원으로 전주보다 16.4%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18.3% 상승한 수치입니다. 무 역시 전주보다 13.1% 올랐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지속적인 폭염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배추, 무, 시설 채소의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하루 최대 400톤의 가용 물량을 방출하고 있고 운송비와 작업비 등을 지원해 민간 물량도 추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추와 오이의 경우 출하량이 늘면서 이달 말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성수품 공급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 한수원중앙연구원에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2028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ISMR은 발전 용량을 170메가와트로 줄인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번에 가동되는 ISMR 운전 검증용 시뮬레이터는 설계와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는 설비로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통해 운전원들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남호 2차관은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형 개발은 물론 안전성 검증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군이 지난 19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실전 같은 훈련들이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차원의 을지 연습에선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시작 전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으로 훈련 감각을 예열한 한미 육군. 작년보다 10회 증가한 48회의 야외 기동 훈련을 비롯해 17번의 여단급 훈련을 진행,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 회 출격에 나서며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한미 공군의 각 한 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다수의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건 이번 을지 연습이 최초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이어졌습니다. 해군은 UFS 연습의 하나로 해난구조전대, SSU 소속 심해 잠수사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안 인근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영역에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이뤄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UFS 연습 셋째 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 중인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철저한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대비해야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 적화 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북한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FS 연습과 연계한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을지 연습에서 북핵 공격 상황 가정 상황 조치 훈련이 이뤄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정부 연습은 어제 종료된 가운데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UFS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미연합군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에 상정해 오는 29일까지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 안보태세구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성 비투스 성당에 들어가면 알폰스 무화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채색한 유리판인데 유리 공예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체코입니다. 유명 브랜드 스바로프스키 가문이 체코의 크리스털밸리 출신이고 와인 글라스 리델도 시작은 체코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체코는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 맥주, 그리고 최근 원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이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부터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던 동유럽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현재는 폭스바겐에 인수된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도 체코에서 탄생한 회사죠. 오는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체코를 방문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강국인 체코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전으로 맺어진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원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탄소 에너지 CF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추진된 글로벌 탄소 중립 캠페인은 RE100이었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기업 사용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인데 여기에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원자력과 수소를 포함한 카본 프리, 무탄소 에너지로 가자는 게 바로 CF입니다. 전력만 무탄소로 갈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거죠. 최근 유럽의 신규 원전 건설 붐으로 다시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CFE가 얼마나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CFE 기술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안건으로 CFE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기술 혁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원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미래 원자력 발전의 화두는 단연 SMR입니다. 대형 원전의 20에서 30% 정도 출력을 내는 SMR은 대규모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국가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튀르키예, 루마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도 앞으로 10년 안에 SMR이 가동되도록 관련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한미 협력이 눈에 띕니다. 이미 삼성물산은 SMR 1위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은 미국 테라파워와 기술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장관은 SMR 개발 협력 등을 논의했죠. 기업 간, 또 정부 간의 SMR 협력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청정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원자력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팀 코러스가 주역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미 양국의 제3국 원전 수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당분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해안의 소나기가, 오후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부산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에는 새벽에, 충청권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 낮 기온은 인천 30도, 서울, 청주, 세종 3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겠고 내일 낮에는 속초와 강릉이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주 26도, 부산 28도로 후텁지근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33도 내외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상도와 제주도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서 지난 2008년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야구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매년 8월 23일이 야구의 날로 정해졌는데요. 올해 KBO 리그의 목표인 1000만 관중 목표 꼭 달성되길 기대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